자,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생생정치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과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야, 니네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정으로 이 김재섭 비대위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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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은 좀 더 디테일 있는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구속과 그리고 또 이런 집권 시기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했죠. 예. 자, 김재섭 비대위원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사과를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워낙 그 비대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당이 기존에 박근혜, 이명박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당이 쇄신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비대위 초창기부터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언젠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12월 9일이 탄핵안이 가결이 된 날이라서 그날 기점으로 하겠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엊그저께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정확하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요. 저는 12월 19일을 찍었었는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저는 예측에 그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측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예, 맞습니다. 주호영 대표한테 초안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예. 혹시 김재섭 비대위원 초안 봤습니까? 그거? 그 초안이 어떻게 됐냐면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께 딱 그 문서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저희가 그 주호영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 그다음에 심지어 정책위의장까지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안을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안에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다.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보다는 앞으로의 혁신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정작 사과 내용을 보면은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또 주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이 궁금해하는 게 혹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줬던 초안이랑 실제 읽은 거랑 다른 거 아니냐? 내용이 많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버전업이 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는 사실 며칠 전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 내용 보니까 별거 없던데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 실제로 사과하고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그 광주에서 5.18 사과할 때도 무릎을 꿇으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것 이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좀 기밀 작전을 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사과 이후에 그 결국엔 바로 반응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그 인적 쇄신. 결국에는 지금 뭐 선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천으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당협위원장들 지역별로 있는 당협위원장들 누가 이제 물갈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당무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직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나온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쇄신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그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이 계속 변화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젊어져야 된다를 꾸준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직접 어떤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2012년부터 봤던 결과로는 이분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보다 약간 더 매운맛으로 진행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번에 당무감사 교체 대상이 59명인가요? 49명인가요? 49명 중에 상당수를 그냥 원한 그대로 관철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비대위에서 그것 때문에 좀 싸우긴 싸웠나요? 처음 명단 올라왔을 때? 그게 아무래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랑 이제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어떤 정무적인 상황과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량적으로 딱 점수만 가지고 올렸던 건데 사실 이제 정당 업무라는 게 그렇게 또 계량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무처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좀 보였는데 뭐 그걸로 뭐 저희가 갈등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비대위원들 역시도 비슷하게
이번 당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퇴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이제 당무감사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양희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생생정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예전에 야당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이철승 총재의 네, 그렇죠. 따님이세요. 맞습니다. 이양희 교수님, 성균관대 교수님이시고 유엔 실제 뭐 미얀마 인권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고위직 유엔 그 자리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참 제가 2012년에 이양희 위원, 이상동 교수,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같이 비대위원을 하면서 놀랐던 게 김종인 위원장도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선생 3세 정치 3세 집안이고, 그다음에 이양희 교수도 아버지가 이철승 총재.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뭐 같이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무서운 모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래서 이양희 교수가요, 제 기억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도 기싸움에서 전혀 안 밀리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런 49명 전격 교체라는 이런 상당히 센 결과를 들고 나온 것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고 네.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모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무감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양희 교수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시고 또 이양희 교수를 임명한 게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비대위에서도 이걸 의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양희 교수님이 얼마나 이 공과 사를 구분을 열심히 하시냐면은 당무감사위원장 되신 다음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랑 있던 식사 약속도 취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지에 당무감사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하여튼 정치인 뼈대 있는 집안의 강단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비대위로 공이 넘어갔는데 김재섭 위원이나 아니면은 뭐 김병민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별 위원장들이 뭐 하소연하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 저는 2012년에 기억해보면 공천할 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밤에 갑자기 어떻게 우리 집 주소 알아가지고 문 두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그때는 2012년의 비대위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힘이 있었던 비대위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유진석 최고의 위상은 뭐 지금 비대위랑은 뭐 말도 안 되죠, 사실. 밤에 누가 눌러가지고 나가 보면은 막 현직 국회의원인데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막 집에 무조건 들어오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난리 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당협위원장 이제 교체 명단에 오르신 분들도 마음은 비슷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안철수계 쪽 이번에 좀 다 잘리신 분들, 이번에 특히 김근식 교수가 송파병의 우리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이 본인은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서울시장 출마 권유를 받았다 이래버리면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다 자르고 김근식은 안 자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김근식은 서울시장 출마 권유까지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안철수계라고 다 잘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객관적인 지표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확실히 좀 알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마 소명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뭐 그 결과를 관철시키더라도 중간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도 충분히 아마 감안을 해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 당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이제 발표된 윤석열 징계 관련해 가지고 이거 난리도 아닌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정직 2개월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를 물어보더라고요. 뭐 우리 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사실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바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검찰의 스탠스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의 역할이 아무래도 비슷하게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간의 어떤 묘한 연대성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얘기를 했듯이 윤석열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아닙니까? 여당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낸 이후에 본인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뭔가 치고 나올 때 그때는 아마 뭐 국민의힘과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직 2개월이면은 예. 그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2개월 동안 뭐 본인은 퇴임하고 네. 강아지 3마리를 돌보면서 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정직 2개월은 퇴임보다도 오히려 할 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2개월이 쉬는 기간이라 생각하면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지금 시점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죠. 이제 어차피 현직이 아니시니까 뭐 이런저런 분들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많을 그런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먼저 가가지고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우리 당에서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 후배라는 식으로 이제 맞아.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지 않겠다 선언해라.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고 했는데 네, 엄청 욕품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 생각한다면은 우리 당에 있는 관계자가 먼저 그 의사를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석에서 타진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 정치하겠다 그랬을 때 예. 막판까지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나중에 그냥 인천공항으로 삑 들어와가지고 그 지하철 타다가 바로 망신당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당해서 누가 과연 특공대로서 이걸 할 것이냐.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는 건 위험하고. 너무 위험하죠. 혹시 김재섭 위원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날 생각 있습니까? 저야 뭐 얼마든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뵙고 팬심이죠. 팬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이건 정치인과 검찰총장을 떠나서 그냥 어떤 팬심이고 대학 선배님으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네. 서울대법대 바로 선배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참 젊은 사람들 우리가 정치하면서 비대위원이든 최고위원들 하면은 특권이 뭐냐면은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제가 그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황창규 사장님 좀 만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좀 기회가 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예,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 문제 하여튼간 저는 이번에 정직 2개월 때리는 거 보면서 이 징계위 인사들이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럼요. 라는 생각했던 네. 게 우선 징계위 7명 해야 되는데 3명은 어디로 들고 튀고 그러니까요. 정작 4명이 이제 정족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겨우 했는데 어제 그 4명 중에 신성식 반부패 부장 예. 그 사람은 또 모든 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6개에 대해 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그 윤석열 지금 이번 징계위가 뜨기 이전에 감찰위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찰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명의 외부 위원들이 전원이 다 이번 감찰을 그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이거 이상한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원이 다 그 합의를 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7명 중에는 실제로 완전히 조국 사람이라고 불리는 교수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감찰 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7명 전원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징계위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정족수 맞춰놓고 다들 도망가는 형태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1명 그 원래 감찰위원 중 7명이 어쨌든 해가지고 7명이 만장일치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 건데 지금 징계위원으로 앉은 사람 중에 그 정한준 교수인가 그분하고 이용구 차관 그 다음에 그 안진 교수인가 하는 분이 이제 이 세 분은 결국 징계가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일 텐데 이분들은 도대체 감찰위원들이랑 어떤 지적 차이가 있고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길래 같은 자료를 보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지 정말 궁금하고 이번에 그 신성식 부장이라는 방부패 부장이라는 분이 정족수는 채워놓고 자기는 전부 다 무혐의에 생각한다고 던진 게 사실이라면은 이것도 진짜 황당한 일인 게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검찰 내에서 자기 편이 누굽니까? 없죠.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2달을 당하면은 그 직무 대행할 사람이 차장인데 조남관 대검 차장 이 사람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거는 추미애 장관은 무슨 판을 만들어 놓은 건지 잘 모르겠다. 아니 사실 이번 징계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감찰위 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징계위 때는 굉장히 진짜 자기 사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으로 그 사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튕겨져 나오거든요. 진짜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용 쓰면은 네,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예시인 것 같고. 그럼요. 요즘 보니까 무슨 뭐 그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사진 올려가지고 감성에 접근하려고 하다면 네. 이번엔 또 264시 올리고 뭐 혼자 아. 별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제 방송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저 공무원이 정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다. 그럼요. 예, 저 SNS에 저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 올리고 무슨 뭐 264시 구절 올리고 혼자 약간 감성에 취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게 검찰총장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건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훨씬 더 정치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요. 이번 징계위가 그래요. 징계위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훼손했느냐를 그 징계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면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을 판단한다? 당연히 부당하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하겠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까 생각 윤석열 징계를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칼럼 기고까지 했던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항상 제가 예고하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오늘부터 딱 일주일 뒤에 12월 23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냐면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 작년에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윤석열 한동훈이 작년에 했던 조국 수사가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1차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여권에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과도한 수사를 해가지고 망신 주기를 했고 죄도 없는데 잡아넣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진짜 뭐 사모펀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표창장도 진짜 위조하고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장 뭐 팀 추미애는 우선 윤석열을 미워한 계기 자체가 예, 도대체 왜 미워한 거냐 근본부터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재섭 비대위원이 우리 당의 어쨌든 그 비대위원으로서 23일에 적절한 논평을 준비해와서 원탁에서 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했더니만은 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힘이라는 이제 내부 당내 당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힘의 대표 역할을 누가 맡고 계시죠? 지금 현역으로 계시는 황보승희 의원 부산에 그리고 포항에 김병호 의원이 그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하다가 발족을 한 이후에는 그 두 대표님을 이제 앞에 모시고 저는 실무적인 역할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김병욱 의원도 굉장히 젊은 의원이고 무엇보다도 TK 지역에서 기대받는 어떤 차세의 주자로서 이제 그렇죠. 청년들이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황보승희 의원님은 뭐 아직도 젊으시지만은 지방 의원만 거의 16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네. 거의 뭐 이거는 정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특히 뭐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정치해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관점이 확고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기획하는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이번 주에는 이 청년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들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 발의를 이번 주에 할 예정이고요. 그 조금 전에 김병우 의원이 아마 기자회견 브리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우리 좋은 인재들 뽑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인재들 뽑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토론 제왕이시죠. 대한민국 토론 제왕이제 이준석 최고님의 어떤 또 의견 저희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토론 배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청년들이 이 청년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절차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배틀이라는 거를 저희가 바른정당 시절에 바른미래당 시절에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당에서
그 진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정당의 청년위원회 구조로는 와가지고 한 10년 굴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맞습니다. 해버리면은 도대체 어떤 정상적인 회사 다니고 이제 똑똑한 청년들이 왜 정당에 와가지고 그거 10년 동안 굴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정당에 바로 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역설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공천은 신선한 사람 찬다 해가지고 학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바로 땡겨가지고 국회의원 공천 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당에서 활동하는 데는 뭐 당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 구르라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저는 그 청년의 힘에서 결국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이제 젊은 인재들을 발굴을 막 했으면 좋겠다. 네. 발굴을 했으면.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배틀 하면 돈 걸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의원님들한테 한 10만 원씩 받아올까요? 당에 예산 끌어내라 그랬어. 예전에는 장학금을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네. 걸고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이 또 대외 활동하고 어렵긴 한데 토론 대회 같은 정도면은 뭐 배심원 정도는 뭐 줌 같은 화상 미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2-3명 정도만 와가지고 현장에서 예. 이 컨테스트를 하면서 하면은 와, 그러니까 그 진짜 잘하는 젊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좀 대변인다고 진짜 토론 배틀 저도 몇 번이나 해봤지만은 토론 배틀에서 우승할 정도의 친구들이면은 바로 뭐 대변인 같은 직책 줘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도 그럼요. 예. 휩쓸고 다닙니다. 휩쓸고 다녀. 맞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당에서 자꾸 연공서열 이런 걸 앞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죠. 실제로 바른정당에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공천을 주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는 경기도의원을 그 김진아 의원을 예. 그렇게 토론 배틀로 배출했는데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다들 맞아요. 긍정적으로 호평을 하고 근데 그 당시 바른미래당은 당세가 약했으니까 경기도의원 정도밖에 배출 못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그 각 지역의 광역의원 비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론 배틀로 싹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면은 광역의원 비례 같은 경우는 뭐 겉으로는 당에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심양면으로 현역 의원들 뒷바라지 하던 사람들이 공천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물심양면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발을 잘해야 된다. 아니 그거 하면은 심사위원으로 내가 해주실 거죠? 나뿐만 아니라 진중권 교수 모셔볼까? 지금 여기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진중권 진중권 교수도 교수님을 모셔보고 또 한다 하는 잘하는 사람들 다 모셔봐야지.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이나 내가 사야겠다. 저도 얻어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출연료 많이 못 줄 테고 밥이나 많이 사줘야겠다. 근데 하여튼간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결국에는 사과 그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혁신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장 때까지의 선거 때까지 분위기가 잡힐 텐데 그렇죠. 연말에 또 우리가 코로나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비대위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그 다음 우리가 대선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사실 그 주영 대표가 우리 서울시장 후보나 이런 사람 선출하는데 그 미스터 트롯 같은 방식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에 준하는 그 전에 사전 단계로서 토론 배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우선 많아져야 된다.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지금 이 생생정치 시청하시는 분들 고정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만 거의 뭐 1,2,000분이 넘는데 지금 다 당원 가입은 하셨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민주당이 예전에 보면은 당원을 온라인 당원 가입을 많이 받으면서 그랬죠. 그래가지고 당원 구조가 사실 그 호남에 치우쳤던 그런 구조에서 수도권 위주로 재편되면서 조금 더 수도권의 성적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우리 생생정치 보고 계신 젊은 분들 지금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있습니다. 가서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하시고 뭐 1,000원 내시고 이러시면 앞으로 나중에 이제 내년에 당대표 선거 때도 이제 그 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투표권을. 근데 여러분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더 많이 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그 당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사실 그런 게 가끔 부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온라인 당원 가입이라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100만 당원 만들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친문이 움직여가지고 당원 확 늘린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 구조에 이미 몇 번 해보고 나서 재미를 들려가지고 이제 아주 강력한 여론 형성 집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온라인 당원 가입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가가지고 당원 가입하시면은 그리고 추천인 쓴란인가? 추천인에다가 이준석이나 김재섭 쓰시면은 그러면 당에서 저희 위상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꼭 당원 가입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 21대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이겼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실제로 운동권이 호남을 이겼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지금 이준석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당의 체질 개선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호남 패권주의의 성향이 강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어떤 당시 386 운동권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그 어떤 분명한 신호가 사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도 앞으로 영남 패권주의에서 전국 정당, 그리고 나아가서 뭐 세대를 아우르는,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꼭 당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간 뭐 당내 사정부터 윤석열까지 다 짚어봤는데 네. 결국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찾아뵐 때까지는 그때 아마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대되네요. 그게 아마 주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한번 또 어떻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